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허생이라는 사람이 평원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집안이 대대로 가난하고 일찍 부모를 여의어 장가를 들고자 하였으나 사위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고 공공하여 스스로 살아가기도 힘들었지요. 그러나 평소 준수한 외모와 바른 몸가짐에 재주가 뛰어나고 생각이 남달라 고을에 그의 훌륭함을 칭송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해 허생은 소과시험에서 합격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허생은 행장을 차려 한양으로 출발하며 결심하였습니다. 내 비록 공공한 양반가의 사람이나 훗날 반드시 출세하여 비단 옷을 입고 돌아와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리라. 그리고 성균관에 들어가 여러 유생들과 그 재능을 겨루니 학업으로 허생을 능가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허생은 대과에서 장원급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높은 벼슬도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다 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대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이 허생에게 넌지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들으니 낙타교 옆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로병사뿐 아니라 복을 받을지 화를 당할지를 아주 쪽집게처럼 맞춘다네. 정말 그런 용한 점쟁이가 있단 말인가? 그래, 성균관 유생들 치고 그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네. 나도 그 점쟁이한테 가서 나의 궁금증을 풀어봐야겠는데 자네도 같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허생과 그의 친구는 엽전 몇 잎을 들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보게. 당신은 지금까지는 사는 게 곤궁하고 힘들었으나 부귀하게 될 운명을 본디부터 타고났으니 앞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소. 다만 왜 그러시죠? 오늘은 매우 불길하오. 명의가 가인으로 가는 점괘가 나왔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명의는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이고 가인은 정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운 상이오. 지금 당장 도성 남문을 나가서 멀리 떠나되 해가 저물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액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배필을 얻게 될 것이오. 그 무슨 회개한 말이요? 허생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점쟁이의 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 그 길로 도성 남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막상 나와 보니 가을 산의 경치가 참으로 좋았지요. 허생이 가을빛에 취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다 보니 어느새 해는 지고 캄캄하게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니 고요히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이라 어디 하룻밤 묵어갈 곳도 없었지요. 허생은 지치고 배고픈 몸으로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중추 18에 달은 아직 솟지 않았는데 멀리 바라보니 나무숲 사이에서 등불이 하나 별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죠. 허생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 생각하고 어두운 길을 더듬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싸늘한 안개가 어리고 들풀은 길게 자랐는데 이슬이 흠뻑 내려 촉촉히 젖어 있었죠. 그리고 막상 그 집에 이르니 달은 환히 솟아올랐고 달빛 아래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있는데 높다란 담장 위로 보이는 창 안에는 촛불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바깥문은 반쯤 열려 있고 인적은 조금도 없었지요. 허생이 이상히 여기며 몰래 들어가 방 안을 엿보니 나이 28 청춘의 아름다운 여인이 각침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 비단 이불을 반쯤 내려덮고 있었는데 수심에 젖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어 여인이 턱을 괴고 한숨을 크게 쉬면서 나직히 실을 읊조렸지요. 향로 연기 피어오르는 굳게 닫힌 방 안에서 부질없는 수심 속에 원앙수를 놓는다네. 님 소식 끊어지고 가을 하늘 싸늘한데 서산에 지는 달에
지붕 가득 달빛이네. 먼지 앉은 화장품갑, 푸른 녹긴 구리 거울. 꿈에서 님 만났는데 깨고 보니 부질없네. 비단 휘장 깊은 밤에 서리가 일찍 내려 낙엽 떨어진 오래된 고모. 달빛 아래 스산하네. 허생이 여인의 용모와 행동을 보니 귀한 집딸인 것 같았습니다. 허생은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 소리를 내게 되었지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인이 시녀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그만아, 옥화나, 창밖에서 발걸음 소리를 낸 자가 누구냐? 그러자 시녀 둘이 함께 대답하며 와서 말하기를 저희 둘은 후청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창밖에 달이 환한데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밤에 꾼 좋은 꿈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말해주었지 않니? 혹시나 님께서 오신 것이 아닐까 물어보았다. 허생은 황홀히 그 말을 듣고 또 점쟁이의 말을 되새기며 속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 문을 두드리며 헛기침 소리를 냈지요. 곧 두 시녀가 문을 열고 내다보며 허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산땅에 밤이 깊었는데 손님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봄놀이 나와서 술 생각에 마실 것이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곳은 작은 아씨께서 혼자 지내시는 곳이어서 참으로 손님이 묵어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시녀가 그렇게 말하고 문을 걸고 들어가 버렸지요. 허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득히 짝을 잃은 듯이 허전하여 문에 기대어 머뭇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데 문득 문 여는 소리가 덜거덕 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그 시녀가 문 사이로 빼꼼히 내다보며 말하기를 아씨께서 손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산에는 승냥이나 호랑이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사방에 사람이 사는 집이 없는데 다급해서 뛰어든 사람을 내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하시며 행랑채에 처소를 정하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손님께서는 들어가 묵어가십시오. 허생이 절을 하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행랑으로 들어갔지요. 고요한 방이 깨끗하고 이부자리가 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방 안에는 금실로 장식된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옥벼로 문이 새긴 붓, 꽃무늬 있는 종이 몇 폭이 있었지요. 곁에는 은등잔에 난초 기름이 환히 타고 향로에는 향기를 그윽 뿜으며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내오는 술과 음식이 모두 너무나 향기롭고 정결했지요. 시녀가 얼마 뒤 주인 낭자의 명으로 와서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외지고 누추한 곳입니다. 손님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성균관의 유생으로 늘 두보의 시를 노래하고 진량의 학문을 하찮게 여기며 높은 벼슬자리도 내가 원하면 오를 수 있고 나라의 공도 하나하나 다 이룰 수 있다는 망령된 생각을 하면서 부귀는 하늘에 매인 것이고 기륭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오늘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애군을 피하려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점쟁이의 말을 믿고 액땜을 하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방은 비록 누추하나 하룻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허생은 그 말이 더욱 이상하여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즉시 책상 위에 꽃무늬 종이에다 단편 수를 적어 시녀편에 붙여보냈습니다. 묵어갈 방을 주신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니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전해주시오. 맑고 얕은 은하수는 그림자가 반쯤 비꼈는데 주렴은 깊게 들이우고 구름 병풍 둘러쳤네. 직녀의 배틀 곁을 지나는 건 혐의할 것 없는 것이고 군평이 객성을 알아본 게 도리어 이상하도다. 향 연기 흘러들고 구름은 막 거쳤는데 옥 같은 절개 높아 봉황이 중매를 서지 않네. 애만 태우며 외로이 하룻밤 꿈을 청하자니 양대에 갈 길 없는 신세 참으로 가련하네. 시녀가 허생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꽃무늬 종이에 적힌 편지를 가지고 와서 허생 앞에 내놓았습니다. 지난밤 나른히 원앙침에 기대어 누워 꿈에 꽃을 꺾어 머리 가득 꽂았었네. 나 혼자의 속마음을 시녀에게 얘기하고 화장 거울 보려는데 애고 부끄러워라. 달 기다리는 격자창은 밤에도 열려있고 옥새장 속 앵무새는 이제 막 잠들었네. 마음을 스치며 지는 잎이 못 구르는 소리를 내니 문득 무정한 듯하다가도 다시 유정하여라. 허생은 시를 읽고 여인의 뜻을 알아챘지만 긴가민가 선뜻 나설 수 없었죠. 가만 보니 여인의 방은 가까운 곳에 있고 막힌 문도 없었으며 시녀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고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만둘까 망설였으나 살금살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살그머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수심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하고 있었지요. 허생이 다가가 말을 걸기를 내 어찌 그 마음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옛말에 문간방 빌려 묵어가 자던 손님이 밤이 깊자 마루에 드네. 주인은 오리를 치지 마오. 오리를 치면 원앙이 놀라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애교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말했죠. 이제 인연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병풍을 등지고 가물가물하였죠. 여인이 잠자리에 들면서 허생에게 말하기를 제가 일찍이 위소주의 시를 좋아했는데 그의 시에 님이 졸음겨워 잠들려 하는데 띠 풀고 덥석하나 사랑을 맺었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밤 더욱 그 참뜻을 알겠습니다. 그날 밤 허생과 여인은 서로 더불어 매우 극진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자 여인이 크게 흐느끼며 울지 않겠습니까? 허생이 놀라 물었지요. 이제 막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갑자기 이러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곳은 사실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첩은 바로 정승의 딸이온데 죽어 이곳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사소한 원한까지도 복수를 하여 사람을 매우 많이 해쳤기 때문에 애초에 아들 5과 딸 하나를 두셨는데 5 오빠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요절하였고 제가 홀로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어 명하시기를 내 애비가 큰 옥사를 심리하여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을 완전히 살려주었으니 지난날 남을 중상하여 해쳤던 죄를 이제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아들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 어찌할 수가 없고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절을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난군을 만나게 된 것도 역시 운명인가 봅니다. 영원히 좋은 사이가 되어 평생 난군을 모시며 뒷바라지 하고자 하는데 난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응당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에 베갯머리에서 금척 하나를 꺼내주며 말하기를 난군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작거리 큰 집 앞에 있는 하마석 위에다 올려놓으십시오. 반드시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곤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꼭 그리하겠소. 허생이 이리 약조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는데 여인이 허생의 손을 맞잡고 이별하며 시 한 구절을 읊어 허생을 배웅하였지요. 산꽃이 갓 떨어지고 새소리 정답더니 봄 소식이 무단히 어둠 속에도 돌아왔네. 한번 생명을 맡겨 은희가 중하게 되었으니 어서 금척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나가시오. 이에 허생도 한 구절을 읊어 이별을 하고 또 여인의 마음을 다짐받았지요. 꽃 감춘 비단 장막에 푸른 구름이 잠겼는데 논이는 뭘 찾아들면 꽃이 또 허락할까? 분명히 소매 속에 황금자가 있으니 그 마음의 깊이를 한번 재어보리라. 여인의 약조를 의심하는 듯한 시구에 여인이 서운하여 말했습니다.
소첩이 창류가 아닌데 어찌 이토록 박하게 대하십니까? 나가시는 길이나 잘 살펴가시고 제 마음이 변할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허생이 문을 나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새로 쓴 무덤만 하나 있었지요.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와 큰 기와집 앞에 이르니 과연 네모난 반석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여인의 말대로 금척을 꺼내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어느 집 여인들인지 그 앞을 지나갔는데 뒤에 가던 한 여인이 금척을 발견하고는 반석 주위를 3번 돌고 돌아갔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그 여인이 건장한 노복 몇 명을 데리고 와서는 허생을 잡아먹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그나신 무덤에 순장했던 물건이다. 내 놈이 필시 묘도둑이로구나. 허생은 무덤 속 여인의 부탁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서 고개를 숙이고 욕을 당하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아니했지요. 그러니 보는 자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허생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노복들이 허생을 끌고 어느 큰 집에 이르러 뜰 아래로 데려갔지요. 허생이 올려다보니 위험 있어 보이는 어른이 대청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주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시녀들이 수십 명 둘러 모여 있는데 서로 보려고 밀치면서 소곤거렸죠. 겉모습은 선비인데 행실은 도적이구먼. 하인 하나가 금척을 가져다가 대청에 앉은 어른에게 가져다 보이니 그것을 알아보고는 어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과연 내 딸의 무덤에 순장했던 금촉이다. 순간 주렴 안에서 흑흑 울음소리가 들렸고 시녀들도 모두 얼굴을 가리고 울었지요. 어른이 손을 저어 그치게 하고 허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며 이 물건은 어디서 났느냐? 저는 성균관의 유생이고 이것은 무덤 안에서 얻었습니다. 뭐라, 너는 입으로는 시와 예를 말하면서 행실은 무덤 속 물건이나 훔치니 그래도 되는 것인가? 제 결박을 풀고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을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어른이 즉시 결박을 풀게 하고 허생을 뜰 위로 오르게 하였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전하니 어른이 믿을 수 없다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인들도 서로 돌아보며 놀라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그때 주렴 안에서 누군가 흐느끼며 말하기를 대감, 이리 헤아리기 어려우니 확인해보고 죄를 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 유생이 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 딸의 살았을 적에 용모 복장과 똑같습니다. 필시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 즉시 삼태기와 삽을 준비하고 가마를 갖추어라. 내 직접 가보겠다. 어른은 노비 몇 명을 남겨 허생을 지키게 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막상 도착해보니 무덤은 전과 다름이 없었고 누군가 무덤을 훼손한 흔적도 없었죠. 이에 이상히 생각하며 무덤을 파보니 여인은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과 같았고 몸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유모알미를 시켜 여인을 쌓고 수레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여인을 방 안에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긴 숨을 내쉬며 깨어났지요. 그러자 놀란 부모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더냐? 저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까?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느 사내를 만난 적이 있더냐? 부모가 굳이 물으니 여인이 비로소 말을 하는데 허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았지요. 이에 온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라워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허생은 결박에서 풀려났고 집안에서는 그에게 처소를 마련해주고 그를 귀하게 예우해줬지요. 며칠 지나 여인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 허생을 위로하고
이어 집안 형편이며 장가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지요. 허생은 장가는 아직 들지 않았으며 가난한 양반가의 자제로 지금은 부모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아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부인과 의논하였지요. 허생은 용모와 제기가 실로 보통 사람이 아니니 사위로 삼는 데에 있어 무슨 망설일 게 있을까마는, 다만 집안이 우리와는 맞지 않고 일도 또한 꿈같이 어탄하니 이번 일로 해서 그와 혼사를 이룬다면 세상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길까 염려되어 내 생각으로는 많은 답례품을 주어서 보답하는 것이 좋겠소. 이 일은 대감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부녀자가 어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다시 잔치를 열어 허생을 위안하였는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혼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허생은 분한 마음으로 처소로 돌아와서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며 여인이 약속을 저버린 것을 원망하며 그 집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여인이 허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여러 정황을 알아보고는 비로소 부모가 허생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여인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지요. 부모가 속으로 딸의 의중을 알고 병의 빌미가 무엇인지를 묻자 여인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부모를 멀리 대하는 것도 불효이고 부모에게 사소한 일로 따지는 것도 역시 불효라고 합니다. 감히 멀리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부모님께 따지는 것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내 진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거라. 못할 말이 무엇이냐?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어머니 저를 길러주시니 깊은 사랑 받은 막내. 예쁘게도 잘 자랐습니다. 정숙하게 집안에서 술과 밥을 잘 차리고 문안이며 음식이며 걱정 끼침 없으련만 옥황상제 노여움이 악한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 가히 없는 부모님 은혜에 도리어 슬픔을 드렸습니다. 5 아들 두셨는데 모두 먼저 죽었습니다. 죄 없는 우리 형제들 무덤엔 가시만이 무성했지요. 하늘은 매우 밝으시어 덕 닦음을 다 하시고 한 가지 착한 일도 보답하여 이 몸에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넋을 돌릴 길이 있어 저승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가슴치며 긴 밤을 원망하였는데 하얀 달이 밝게 뜨고 아름다운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굳은 맹세 다짐했고 이미 무덤을 함께했습니다. 담을 뚫고 지붕 뚫어 죽은 목숨을 살렸습니다. 황천에는 길 없으나 무덤 굴에 길이 있어 활락하고 활락하여 그 즐거움이 컸습니다. 나무 꺾지 않으셨고 있을 길 간 것도 아닙니다.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까 하여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어머니시여 이제부터 앞으로는 복 받을 일 많이 하여 후손 편안케 하십시오. 어찌 목숨을 아스려 하십니까? 제 마음이리도 몰라주십니까? 끼륵끼륵 기러기는 아침 해 우는 거고 활짝 핀 복사꽃은 때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님을 만나는 게 저의 소원 저희 결심이옵니다. 이럴 줄 진작 알았다면 깨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간 귀신이 있다면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인의 아비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말하였지요. 내가 진실되지 못하고 사랑이 모자라서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남녀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둔 것이니 너를 위해 성사시켜 보도록 하마. 여인의 부모가 더 이상 딸과 허생의 혼인을 늦출 수 없겠다 생각하고는 즉시 허생을 불러 혼인시킬 뜻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허생이 여인과 다시 만나 비단 장막을 치고 촛불을 밝히고 마주하니 완연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지요. 새로 짝을 만나는 것도 매우 즐거운 일인데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만나는 것이야.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소? 나와 그대는 새 즐거움과 예정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니 세상에 많고 많은 부부 가운데 우리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소? 일찍이 들으니 불가에 삼생설이 있는데 과거, 미래, 현재를 이르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미 난궁과 더불어 부부가 되었고 현재 또 난궁과 더불어 부부가 되었는데 미래에도 부부연이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로부터 부부가 되어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였고 이듬해 허생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첫 벼슬살이를 시작해서 훗날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합니다. 여인과 부부가 되어 무릇 40여 년을 함께 살았다 전해지죠. 두 아들을 낳아 길렀는데 모두 세상에 이름이 났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